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저 또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람도 쐴 겸 혼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허름한 행색이었고 여태까지 얼마나 담배를 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바닥에는 담배 꽁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는 참 특이한 아주머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꼴초 아주머니를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와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인데 꼴초 아주머니가 돈도 없이 담배를 달라고 떼를 쓰자 아저씨도 언성이 높아져 경찰을 부르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싸움은 일단락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져 갈 때쯤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저도 모처럼 술을 한잔해서 기분까지 들떠있던 그런 상태였죠. 잠시 뒤 택시에서 내려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아저씨와 그리고 꼴초 아주머니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 사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분명 경찰까지 부르고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든 장면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동네 편의점 아저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발견이 늦어져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딱히 눈여겨 살펴보진 않아서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문이 닫혀있긴 했었고 저는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 거라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었고 제가 그 아저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단지에 꼴초 아주머니가 또다시 나타났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꼴초 아주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한날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총각,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갑자기 무슨 부탁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담배가 떨어져서 좀 사다 줄 수 있어? 내가 돈은 없고 돈 대신 담배 한 갑만 사다 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 말과 함께 아주머니는 본인 가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곧장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문득 골목에서 마주친, 그러니까
돌아가신 편의점 아저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연인 사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동민이라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우연히 꼴추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야, 그럼 재미삼아서 담배 한 갑만 사서 줘봐. 동민이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그 아줌마랑 말도 섞기 싫어 임마. 사주고 싶으면 네가 사주든지. 평소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그러려니 넘어갔었고 저는 며칠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사실들을 뒤늦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금방 소문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줄 알았던 편의점 아저씨가 알고 보니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엄청난 사실이었죠. 사건의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치정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꼴추 아주머니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동민이의 말은 저와 술을 먹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저번에 네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 뭐?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이야기? 아, 그 꼴초 아주머니 있잖아. 담배 사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그 아줌마. 근데 그건 왜? 아니, 내가 너랑 술 먹은 다음 날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었거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해 꼴초 아주머니를 찾아갔었고 꼴초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준다고 제안을 하고서 아주머니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꼴초 아주머니는 돈 대신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주고 꼴초 아주머니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지 물어봤더니 담배를 사줬으니 그날 밤 10시쯤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었다는데 친구도 호기심에 그날 밤 꼴초 아주머니를 만나러 나갔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는 꼴초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장난삼아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몰래 주변을 살폈더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차량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가 다 보이는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차량 안에서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곧장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꼴초 아주머니가 친구를 계속 붙잡고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5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 바지를 붙잡고 있었다는데 친구는 그때 도망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아주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뒤를 쳐다봤더니 글쎄 주차된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 도망가는 친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내용의 이야기였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또다시 편의점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혹시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을 당해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장기간 문이 닫혀있던 편의점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다시 문을 열게 되었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동네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무서운 모임은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2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직 미혼인데다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통념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명절이 참 싫습니다. 그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저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한 게 원인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들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제 짝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느낀 게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성 직원들이 거의 없는 데다 그마저도 기혼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 들었던 생각은 모임을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은 좀 부담스러웠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독서 모임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각종 인터넷 카페 또는 카톡 오픈 채팅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6명, 다른 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였죠. 오픈 채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팅방에 처음 입장을 하게 되면 그 방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장이 정해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은 다른 방과 다르게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회원들끼리 얼굴 사진을 공유한다는 부분인데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독서 모임에서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의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를 거부할 시 방에서 퇴장을 당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얼굴 사진을 올리게 되었죠. 누가 봐도 예의상 건네는 말인 건 알았지만 회원들에게 귀엽고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공개하고 나서 그 방 회원들도 사진을 올렸었는데 정말 평범해 보이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외모였죠. 만약 20대였다면 외모를 따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이 되고 나니 겉모습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라 그랬던 건지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채팅방에 들어간 지 대략 3주 정도 지나 드디어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참고로 이 방의 방장은 35살, 이름은 박정수라는 남자였고 방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회원은 전부 다 여성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원들을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사진보다 실물이 별로인 경우는 봤어도 실물이 사진을 뛰어넘는 건 또 처음이었죠. 저 포함 7명에서 모임을 가졌고 첫 모임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방장이었던 정수 동생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 그냥 책만 읽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고 서로 차 한잔 하면서 사소한 일상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첫 모임은 무사히 끝이 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회원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 후로부터 그런 모임이 2차례 정도 더 있었고 저는 여자 회원 중 은지라는 분과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의 규칙 중 하나가 회원들끼리는 연애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했었죠. 그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둘 중에 한 명은 방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은지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자 회원이 신규로 들어왔고 9월동에 위치하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조금 늦은 시간에 카페로 향하고 있었는데 점심때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회원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 화장실 밖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방장인 정수 동생의 목소리였고 분명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듣다 보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글쎄, 은지가 호구 하나를 제대로 물었는데 나이 안 맞게 순진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음 이쪽으로 온다니까 오늘 안에 확실히 마무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수가 말하는 사람이 저를 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회원들에게 인사를 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형,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나빠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글쎄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모임이 끝이 나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수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 오늘 밤에 시간 어때요? 회원들끼리 저희 집 다락방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형도 오실 거죠? 아, 그래. 글쎄,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은지가 다가오더니 안 오면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혹시나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 정수에게 물어봤었죠. 괜히 찜찜한 상태로 술자리에 가기도 싫을 뿐더러 은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에이,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구라뇨. 그리고 형, 은지랑 사귀는 사이예요? 정수는 당황한 듯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은지야, 네가 한번 말해봐.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그때 정수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에이, 계획 다 틀어졌네. 은지야, 내가 빨리 작업하자고 했지. 이제 술만 먹이면 되는데. 아, 짜증나네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고 다행히 주변 행인분들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더 이상 저를 쫓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 휴대폰을 봤더니 이미 방에서 강퇴를 당한 상태였고 제가 들어갔던 독서 모임의 채팅방도 목록에서 사라진 뒤였죠. 뭐 딱히 피해 사실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다른 번호로 카톡을 만든 뒤 독서 모임 채팅방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앞전에 들어갔던 방과 굉장히 흡사한 채팅방을 찾게 되었고 이건 기회다 싶어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도 마찬가지로 남자 회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여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올려달라는 규칙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20대라고 나이를 속이고 사촌동생 사진을 올렸더니 글쎄 엄청난 반응과 함께 여자 회원들의 사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미모의 여자 사진들이 보였고 제 반응을 살피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하더군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 방에 입장하는 남자 사진을 보고 그 나이대와 비슷한 여자 사진을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대 후반 정도 되면 젊고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다가오는 수법은 통하질 않으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앞전에 이놈들에게 당했던 기억에 화가 나서 채팅으로 욕을 했더니 바로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그놈들이 패턴을 바꾼 건지 그와 비슷한 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는 독서 모임이 아닌 다른 주제의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채팅방에서 얼굴을 먼저 공개하라거나 또는 이상할 정도로 여자 인원이 많은 방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께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부모님 두 분이 금술이 좋으신 편이라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원래는 황금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생기는 바람에 집을 팔고 나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힘들게 취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그나마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게 됐고 결국 평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이곳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근방 도로가에 카센터가 있었고 골목 안에는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 마트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트를 필히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무심코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게 되었죠.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목격한 시점으로 볼 때 마트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저씨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를 폭행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저 말고도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당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마트 주인 아저씨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여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너 이 동네 살아? 어른들 싸우는데 어디서 껴드는 거야? 주인 아저씨, 그만해요. 경찰 불렀다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마트 주인 아저씨께 폭력을 당할 뻔했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인데 그게 왜 신고를 했냐면서 남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때까지는
제가 한 일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이 큰 화를 불러올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늦게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 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집 앞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까지 상세히 말을 해줬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머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싸움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도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혹여나 진짜 바람이라도 핀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니 마니 난리가 났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한날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랑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아휴,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답답하신지 그냥 나가버리셨고, 저희 집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두 분 다 싸우는 게 지치셨는지 아버지는 따로 방을 얻어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무슨 생각인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 지 한 3달쯤 지났나? 어느 날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게 어머니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이었고,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한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범인은 마트 주인 아저씨였는데, 제가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 신고를 했던 날, 주변에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시켜 저를 미행해 집을 알아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의 인상착의와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 제가 일하던 알바 가게까지 파악을 했다는데, 이게 마트 주인이 직접 뒤를 캔 건 아니고 마트 앞에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시켰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들은 마트 주인에게 약점을 잡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약점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마트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주부들만 노린다고 하는데, 일단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면서 접근을 한 뒤 기본적인 신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라던가 아니면 남편의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대답해 줄 만한 아주 사소한 대화를 건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 마트에 들리게 되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접근을 한답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야 한다면서 마트에 달린 쪽방으로 유도를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트 주인은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은 물론 남편의 직장과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준다며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가정이 있는 50대 여성들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게 혹여나 이런 영상이 남편 또는 자식들에게 뿌려지면, 물론 자식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겁이 났던 건 만약 이 영상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 나이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마트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트 주인에게 당한 피해자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화가 난 마트 주인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며 일부러 말을 던졌던 거고 그 후로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하루라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서로 화해를 하는 듯 싶었으나 끝내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면 계속 이 일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고 만약 그날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괜한 오지랖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된 것 같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사연을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제 친구 성태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17년 전, 그 당시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100일 휴가를 나와 사건의 주인공인 성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둘이서 술을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성태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꽤 오래된 친구라 서로 부모님도 다 알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태의 특성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일이든 조심성이 없고 거기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충동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끔 저까지 불안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 점 말고는 워낙 괜찮았던 친구라 이렇게 성인 돼서도 가끔 만나 술을 한잔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꽤 많이 마셨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갑자기 성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었죠. 야, 있잖아. 내가 진짜 재밌는 곳을 알고 있거든? 나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오늘 같이 가볼래? 어? 살짝 불안한데. 뭔데 또? 진짜 나 한번 믿어봐. 후회 안 한다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성태를 말려야 했지만 그땐 저도 어린 나이인데다가 그냥 이대로 집으로 가기에도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태를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성태가 말한 곳은 충무동 산북도로 근처에 위치한 허름한 여관이었는데 여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건물 입구 쪽에는 담배 냄새와 이상한 향수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있잖아, 너 입대했을 때 나 혼자 가봤거든? 여기가 인당 3만 원인데 진짜 좋더라. 성태가 말한 그 여관은 단순한 여관이 아니라 돈을 주고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퇴폐업소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나 이런 데 관심 없어 임마. 왜 그래. 너도 군대에서 맨날 답답하게 있었을 거 아니야. 됐어 임마. 너나 많이 가든지. 맞다. 내일 나 다시 폰 정지시키거든? 그니까 다음 휴가 때 보든지 하자. 나 먼저 갈게. 저는 순간 성태에게 정이 확 떨어지면서 술김이지만 여기까지 괜히 따라왔다는 생각뿐이었고 성태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냥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성태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고 그제야 성태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성태 어머니는 성태가 저를 만나러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태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하셨다는 말씀이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해서
성태는 어제 술을 마시고 여관에서 자고 들어갔을 거라고 둘러댔고, 저는 그 여관 주소를 불러주고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쯤 성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다음날이 휴가 복귀 날이라 일단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그날은 집에서 쉬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었으나 3개월 뒤 제가 일병을 달고 1차 정기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태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성태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됐고, 아직까지 성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저는 휴가를 나와서 형태가 자주 갈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소문까지 해봤지만 성태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저는 성태가 정말 실종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성태 부모님은 경찰서를 수시로 찾아가 진행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경찰 역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들었고, 저 역시 휴가를 나올 때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곤 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전역을 하고 난 뒤에도 성태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가끔가다 성태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성태 생각이 나시는지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성태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 시간이면 살아있기 힘들다는 말이 돌곤 했었는데, 그래도 성태 부모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 성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태가 사라진 지 약 7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태 어머니께 연락이 왔고, 그렇게 7년 만에 성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저는 부고를 듣자마자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성태 아버지께 정말 끔찍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태 주변 인물들이 검거되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데, 성태는 집을 나간 뒤 어떤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 퇴폐 여관에서 일을 하는 여자였고, 성태는 그 여자 집에서 각종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울면서 성태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여자의 빚이 꽤 많았고, 빚 때문에 일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성태에게 매일같이 했었다는데, 성태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사채업자를 찾아가기까지 했었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로 돈을 조금씩 요구했다고 하는데 점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고, 성태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돈을 구해오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태를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같이 산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그 여자는 사라져버렸답니다. 성태는 그 여자가 일했던 여관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여기서 남자들을 이용해 스폰을 받는 걸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태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좋아했는지 크게 낙심했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조사 과정에서 성태가 사채업자들과 엮여 있었는데 몸으로 대신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사실은 부검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내용인데, 성태가 돈을 갚기 위해 뭘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에 멍자국은 기본이고 거기다 갈비뼈까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태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용을 당하고 살고 있었고, 성태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여관에서 일하는 한 아가씨의 말로는 성태가 도망간 그 여자를 원망했다기보다 본인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성태의 장례가 끝이 나고도 거의 1년이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직도 그날 제가 했던 행동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그 100일 휴가 때 성태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더라면 성태 인생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도 성태 생각만 하면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들어서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평생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족을 믿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전 중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치킨집을 시작하고 약 3년간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매출도 꾸준했고,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까지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치킨집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고, 하필 그 타이밍에 제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학창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친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내가 우연히 제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정말 소중한 친구거든. 그리고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고, 뭐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해.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빠듯한데 왜 남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난 당신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딸아이 앞에서까지 욕설을 하는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바로 그 무렵부터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죠. 한날은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제게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 있잖아. 나도 나가서 일 좀 해보려고. 정인이도 이제 곧 중학생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갑자기 무슨 일? 아내의 말은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뒷정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아내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땐 다른 것보다 죄책감이 먼저 들었었죠.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정이 넘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이 조용했고, 알고 보니 아내가 외출을 하고 집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딸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딸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정인아,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근데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러자 엄마가 화장을 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시간에 나가는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고,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는 아침 6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왔고, 여태 무슨 일을 하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피곤한 거 아는데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나 진짜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가 솔직히 40대 중반이란 나이에 밤새 일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부터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아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뒤 그 후 판단을 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친구가 피부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또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이나 용품들을 세탁하고 정리하는 그런 뒷정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영 미심쩍었고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날을 잡고 가게 문을 일찍 닫은 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날 집 앞에서 대략 40분 정도 기다렸을 때 아내가 집에서 나왔고 미리 택시를 예약했는지 잠시 뒤 택시 한 대가 도착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시동을 걸고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도착한 곳은 한 상가 건물 앞이었고 거기엔 에스테틱이라고 적힌 메인 간판에 아래에는 피부관리숍이라는 상호가 적힌 가게가 하나 보였는데 아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저는 그날부터 의심 없이 아내를 믿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나면서부터 저와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었는데 초반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밖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몸도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 아내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된다면서 외출이 더 잦아졌었는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아내가 딸아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느끼고 나니 왠지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까지 들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딸 종인이에게 신경을 좀 써달라고 재차 말을 했었지만 아내는 늘 대답뿐이었고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전과 달라진 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다 못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이게 됐고 아내는 제 얘기를 듣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었죠.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사정도 해보고 설득을 시켜보려 노력도 했지만 이미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이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을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양육권도 저에게 넘기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말에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 당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분명 남자가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돈까지 써서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의 동선은 피부숍과 집, 그리고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고 그 외엔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고 딸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어쩐 일이야? 저기 있잖아. 내가 이런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 당신 돈 좀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 교섭도 지키지 않고 거기다 양육비도 제때 입금을 안 하는 것도 불만인데 갑자기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그냥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했었는데 더 대꾸하기가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며칠 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었었죠. 간혹가다 손주딸이 보고 싶어서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본인이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말을 하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내가 죄를 지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장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아내의 동생, 즉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물어봐 달라는 그런 말을 꺼내셨죠. 그래서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내가 일을 하던 곳이 단순 피부숍이 아니라 일명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누가 봐도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마사지라고 하지만 돈만 주면 성행위까지 이어지는 추악한 곳이었고 심지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모집해서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딸이 있는 아이 엄마가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경악스러웠고 왜 늘 피곤해 보였는지 그리고 저와 잠자리까지 거부하고 가정까지 버렸는지 그 모든 이유를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힐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딸이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었죠. 요즘 피부관리숍이라는 간판을 달고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덜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배우자가 밤늦게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고 금액을 15만 원 이상 결제를 했다면 거긴 정상적인 곳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 저 같은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겪은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인데 이 사연을 보내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 당시 평생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식당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저마저도 다니던 학교까지 휴학하고 공장에 취업을 해야 할 만큼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셨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버지가 술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다니진 않으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용직을 하면서 지내셨고 거기서 일을 하다 박씨 아저씨란 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나간 지 2달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귀가를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성격상 늦으면 늦는다고 필히 연락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거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계셨는데 그냥 말다툼이 아닌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손에 칼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고 다행히 싸움은 일단락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탓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다툼이 시작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집안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짐을 싸고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있어서 망정이지 혹여나 두 분이서 싸우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은 생각에 그때는 어머니가 친정집에 계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우철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냥 똑같죠. 어머니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 실은 엄마가 어떤 아줌마와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식당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께 들은 내용은 어머니가 친척 집으로 가고 난 뒤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에휴,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한데 우철아, 너 엄마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아냐? 아빠랑 일하는 사람 중에 박씨라는 놈이 있거든? 그놈이 너희 엄마 옆에 붙어서 날 이혼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어머니가 박씨 아저씨와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둘이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간혹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께 사실 여부를 여쭤봤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고 지금 지구대에 있으니 모시고 가라는 내용의 전화였죠. 그 뒤로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지내셨고 혹시 혼자 계실 때 또 그런 짓을 할까 싶어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철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야. 어딜 가나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과 함께 종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작은 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술집은 아니었고 일종의 방석집이라고 술을 팔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주소가 적힌 종이를 줬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종이를 건네받고 난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려고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방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덤담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30년을 넘게 부부로 사셨는데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자식 입장에선 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났고 그제야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제 방 서랍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내용이었죠. 유서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은 박씨 아저씨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어머니를 부르게 됐고 박씨 아저씨는 저희 집 가정사를 딱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방석집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식당 일이 힘드셨는지 박씨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었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와 싸웠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박씨 아저씨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겁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버지를 협박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들인 저에게 타깃을 돌리려고 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30년을 넘게 같이 사셨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모두 읽고 난 뒤 어머니의 얼굴도 보기가 무서웠고 저는 핑계를 대면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줬던 주소가 생각이 나 그리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어머니가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토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현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빨간 간판으로 새겨진 술집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